안녕하세요. 소설가 정찬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여러분을 직접 뵙고 강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주최 측에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을 직접 뵙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서 소통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소카대왕을 소설을 한 달 전에 발간을 했는데 아소카대왕을 어떤 동기로 쓰게 됐는지, 또 아소카대왕을 집필하는 동안 재밌는 숨은 일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아소카대왕을 취재하기 위해서 인도를 가서 있었던 재미나는 이야기였으면 그걸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저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쌍봉사 위에 있는 이불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방이죠. 지필시리자. 이쪽이 이불제인데 귀 붙여볼 집제, 물소리 바람소리를 들어서 듣고 귀를 씻어서 진리를 이룬다, 이런 뜻이 있는 이불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은 이불제라는 의미가 조금 대승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오후가 되면 손님들이 심심찮게 여기를 찾아오는데 그 손님들 얘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차담을 나누는, 말하자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집, 이렇게 좀 대승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이불제 100m 아래는 구산 선문에 초석을 깔았던 철감선사가 창건한 쌍봉사가 있습니다. 이 쌍봉사도 그러니까 천년 고찰이죠.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왜 쌍봉사 옆에 이불제를 짓고 사느냐. 저는 쌍봉사하고 좀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저는 70년대 초반에 동국대학교를 입학했습니다. 그래서 불교 학생회에서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반독재 시위, 반독재 데모가 학생들 사이에서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짧은 휴강이 있는 반면에 또 장기 휴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휴강할 때는 저는 모포 하나, 치약 하나, 칫솔 하나 배낭에 담아서 이 쌍봉사로 내려와서 소설 습작을 했습니다. 그런 인연이 여기 쌍봉사하고 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님이 출타하시면 제가 법당 청소, 또 경내 청소가 제 담당이었죠. 왜냐하면 스님께서는 그 숙식을 무료로 하는 대신에 최소한 청소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경내를 청소하고 법당을 청소하고 그랬죠. 근데 하루는 마른 걸레로 대웅전에 불당까지 올라가서 부처님 어깨에 얹힌 먼지를 이렇게 닦아드리는데 어느 순간 제가 부처님을 이렇게 한번 올려다 봤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저한테 미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 교과서에 배웠던 뭐 석굴암의 미소, 뭐 자비의 미소,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또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처님의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사실은 그 감전이 된 듯이, 고압 전류에 감전이 된 듯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생각이, 아, 불교란 이것이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소 지을 수 있는 사람, 이게 불교의 궁극이구나. 그런 어떤 제 나름대로 깨달음이 있어서, 뭐, 동국대에서 불교학생회를 한다고 했지만, 그때는 겉돌았지만, 그 체험을 한 다음에는 아주 불교에 깊숙이 빠져들었습니다. 어느 날 송광사 방장이신 구산 스님께서 그 포교당이 저기 경복궁 옆에 법련사라고 있습니다. 거기 오셨다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불교학생회 멤버들이 다는 안 가고 몇 명이 갔습니다. 희한한 게 우리 구산 방장 스님께서 질문을 저한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백과사전 어디 사전에 나온 식으로 대답을 하다가 그냥 이마에 진땀이 난 적이 있는데, 아주 저를 이렇게 곤혹스럽게 하시더니 차담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문을 나왔는데, 우리 방장 스님께서 법련사 문 밖에까지 나오면서 저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출가해서 깨쳐봐. 출가해서 깨쳐봐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시자분이 좀 놀래더라고요. 우리 방장 스님이 여기 문 밖에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출가해서 깨쳐봐 그랬는데, 저는 거기서 외람되게도, 아, 내가 동국대 국문과를 간 것은 좋은 작품, 좋은 소설 한 편 쓰기 위해서 갔는데 출가를 생각하기에는 문학에 대한 꿈이 너무 컸던 거죠. 그래서 스님은 그렇게 강권을 했지만 국문과를 이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국문과를 졸업한 뒤 처음으로 간 직장이 상명사대 부여고였습니다. 거기서 이제 국어교사 노릇을 했죠. 그러다가 조계종에서 불교 사상이라는 잡지를 창간한다고 그래요. 아, 내가 이제 가서 일할 곳은 불교 사상이구나 하고 과감하게 사표를 쓰고 불교 사상 창간 멤버로 들어갔죠. 지금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당시는 불교계 언론이라든가 잡지사라든가 좀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심으로 일하는 것이지 그 월급을 보고 일하는 사람은 좀 드문 때였어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갔더니 월급이 판토막이 나더라고요. 그렇지만 거기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밤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이 즐거우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제가 콧노래를 부르고 갔습니다.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한, 정말로 열심히 한, 그게 말하자면 저한테 불교 소설을 쓰는데 자양분이 됐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기간을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교 사상에서 정말로 신나게 불교 공부도 하고 또 취재 가서 스님들도 뵙고 이렇게 한 2년간을 정말로 열심히 근무하다가 또 2년이 돼서 샘터사로 옮기게 됐죠. 갔더니 그 샘터 잡지에 법정 스님이 삼방한방이란 그 난에 몇 년째 연재를 해오시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법정 스님은 제가 1975년도에 동국대 다닐 때 법정 스님을 한번 뵈러 불이람을 갔다가 뵙지 못하고 송광사만 한번 이렇게 경내를 둘러보고 온 적이 있었죠. 그런 어떤 그 인연도 있고 그래서 법정 스님이 그 연재를 하는데 제가 정말로 그 교과서처럼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법정 스님 담당 편집자가 된 거죠. 그래서 법정 스님 책을 한 10여 권 제가 만들어 드렸죠. 그러면서 스님의 이제 제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스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받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러면 불이람으로 내려와라. 그래서 불이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스님께서 차를 한 잔 주시면서
아래채에서 하룻밤 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래채로 가기 전에 제가 당돌하게 스님 법명을 주시되 인생에 좌우명이 될 만한 법명을 주십시오. 그때는 겁이 좀 없었어요. 그랬더니 스님이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자고 아침에 불이람 위체로 올라갔더니 이 법명을 두 가지를 내미래요. 어느 것을 갖겠느냐. 그래서 얼른 눈에 보니까 무염이 마음에 들어요. 스님, 저 법명을 이걸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저작거리에서 살 때 물들지 말라고 무염이라고 법명을 지었다. 그러면서 새벽에 옥의 개첩도 이렇게 친필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 봉투에 담아가지고 개첩도 이렇게 받고 제가 스님한테 정식으로 삼배를 했죠. 그러더니 짧게 개를 받는 공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개를 받고 나면 사람이 살다 보면 곁길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 허물을 지을 때도 있다. 그럴 때 이 개를 생각하면 빨간 신호등이 켜진 것처럼 멈출 수 있다. 개를 받는 공덕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 짧은 그 법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오니까 또 여름에 한지에다가 화두처럼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셨는데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또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과 같이 이 수타니 파타에 나온 구절인데 이걸 이렇게 친필로 쓰시고 붓으로 쓰시고 그 밑에다가 팔만대장경이 이 세 구절 속에 다 들어가 있다. 한번 공부를 해서 그걸 깨쳐봐라. 이런 어떤 그 화두 같은 글씨를 주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스님께서 서울 오시면 좀 부담이 없으시니까 이런저런 이제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그게 그렇게 스님을 모신 지 제가 한 25년 됐죠. 그래서 39대 정말 글만 쓰고 싶어요. 직장에 나가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래서 스님을 찾아갔죠. 법정 스님을. 스님, 저 샘터 그만두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첫 말씀이 그만두고 싶은 마음과 다니고 싶은 마음은 몇 프로인가 그래요. 솔직히 얘기했죠. 다니고 싶은 마음은 51%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은 49%입니다. 샘터 더 다녀.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10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49대 이제. 또 제가 그때 부장에서 이제 이사로 승진하느냐 마느냐 그 시기입니다. IMF 바로 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또 스님을 서울에 오셨다 그래서 또 법련사로 찾아가서 스님, 이번에는 진짜 그만두겠습니다. 제가 39세 때 하신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만두고 싶은 마음과 더 다니고 싶은 마음이 어떤가 그래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51%고 다니고 싶은 마음이 49%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만두게 그러더라고요. 스님, 그 1%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보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나갔을 때 성공하리란 보장은 없다.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작가로서. 그렇지만 실패했을 때 그 1%가 극복의 힘이 되는 거다. 그래서 나는 그 1%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다. 이렇게 아주 명쾌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인연으로 49살 때 직장을 그만두고 바로 이 이불제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불제를 이제 한 6개월 만에 짓고 이불제를 내려와서 여기서 이제 살게 된 겁니다. 저는 그 법정 스님 제자가 돼서 스님과 참 많은 그런 숨은 일화가 있습니다. 길상화보살의 대원각을 보시할 때 그 현장이 있었고요. 스님이 좋아하시는 영화 조조프로도 많이 봤고요. 근데 스님이 겉으로는 그렇게 까칠하시고 깔깔한 분인데 눈물이 그렇게 많아요. 영화를 보면. 서편제를 보면서 한 5분 됐나요? 그때부터 막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을 닦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제가 퉁명스럽게 물어봤죠. 아니 스님님 왜 그렇게 눈물이 많으세요? 그랬더니 뭘 그런 소리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것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만은
근데 스님께서 저한테 참 그 유익한, 작가가 뭘 써야 될지 유익한 얘기도, 그런 그 영감도 참 많이 주셨습니다. 그 아소카 대왕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소카 왕이 기원전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참 많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 무슨 말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스님 말씀에는 삼국유사를 보면 아소카 왕이 우리나라하고 인연이 된 그런 그 일화들이 나온답니다. 가령 그 신라 진흥왕이 황룡사 주불이 장육전상이잖아요. 그 장육전상을 조성할 때 아소카 대왕이 그 금과 철을 인도에서 보내줘서 만들었다고 그렇게 진흥왕이 얘기를 했답니다. 말하자면 그 진흥왕도 정복왕으로서 아소카 대왕을 어떤 그 이상형으로 삼았던 거예요. 이상적인 군주로. 그 진흥왕만 또 그런 게 아니라 또 법정스님 말씀에 의하면 그 광개토 대왕도 그 요동성을 순시하다가,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얘기랍니다. 요동성을 순시하다가 아소카 탑을 보고 나는 저 탑이 아니라 7층 목탑을 세우겠다, 이런 원을 세워서 그 지으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답니다. 또 그 백제 성왕, 이 성왕은 전륜성왕의 준말이라는, 아소카 왕을 전륜성왕이라고 하잖아요. 전륜성왕의 준말이라는 설도 있답니다. 이렇듯 삼국시대에 우리나라하고 이렇게 밀접한 그 인연이 있었던 그런 아소카 왕이다. 그러니까 무연거사도 아소카 왕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봐, 그런 삼국유사를 한번 읽어봐, 그러시더라고요. 법정스님 말씀에 또 이런 얘기도, 그 아소카 대왕은 참 세계적인 대왕이다. 일본은 잘 모르겠지만 중국에 가면 아유광사라는 절이 많답니다. 아소카 왕을 한자식으로 하면 아유광이거든요. 근데 중국에 가면 아육왕사, 이런 절이 참 많다고 그래요. 세계적인 왕이니까 한번 관심을 가지고 삼국유사부터 한번 읽어봐라,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1995년도 2월 달에 한 달간 휴가를 내서 인도를 가게 됩니다. 그 인도는 부처님 4대 성지 중심으로 가고, 그리고 뉴델리하고 뭄바이까지 바라나시 포함해서 배낭여행을 갔는데, 저는 처음에 아소카 왕에 대한 그런 생각은 이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호텔 이제 뉴델리에 있는 상당히 좋은 좀 호텔이에요. 소위 요즘으로 얘기하면 별 5개 호텔입니다.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지배인이 방을 이제 배정을 해줘서 들어갔는데, 방에서 쥐가 나오는 거예요. 침대 밑에서. 그래서 제가 불러서 항의를 했죠. 아니, 이런 1급 호텔에 이런 침대 밑에 쥐가 산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는 그 지배인 말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손님, 세상은 사람만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신의 친구지만 쥐도 신의 친구입니다. 그래요. 그 인도 도착한 첫날 그냥 둔기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띵한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영치산을 또 올라가면서, 그때는 이제 95년도 때만 해도 그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드물었기 때문에 강도들이 좀 노상 강도들이 출마하던 때라고 그래요. 인도 경찰이, 코스염을 끼는 경찰이 안내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나는 또 이 사람이 뭘 또 바라고 그러나 싶어가지고 좀 경계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문제 없다, 노 프로블렘, 그러면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올라가는 도중에 부처님이 법화경을 살았던 그 향실태를 올라가는 도중에 저한테 갑자기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붓다가 된다 이거예요. 붓다가 된다. 날마다 붓다가 된다. 그래서 붓다란 말을 듣고 제가 물었죠. 불교 신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힌두 신자입니다. 그래요. 아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날마다 붙다가 됩니까? 그랬더니 저는 아침마다 눈을 뜹니다. 그래요. 아,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그 척기경전을 보면은 부처님이시여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눈을 뜬 이여, 거룩한 이여, 이렇게 부처님을 부르거든요. 야, 이 26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눈을 뜬이란 말이 아직까지도 인도 사람들한테 살아있구나. 거기서 제가 두 번째 놀랐어요. 그리고 이제 성지 순례하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성지를 돌아보니까 바이샬리나 또는 룸빈이나 또 상카시아나 이런 데 가면 석주가 서 있어요. 그리고 또 저 쿠시나가라 부처님이 열반지를 가면 아소카 탑이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 성지마다 아소카 석주가 있고 아소카 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현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부처님 성지가 그렇게 개발이 된 지는 불과 지금 개발하고 있고 불과 2, 3년밖에 안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냥 잡초 더미에다가 무슨 덩굴로 이렇게 잡목으로 덮여 있었답니다. 그런데 아소카 탑과 아소카 석주가 있어서 여기가 부처님 성지구나 이렇게 밝혀져서 그렇게 성지가 이제 인도 정부에서 정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한 달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아소카 서적을 이렇게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근데 이 연구자가 지금은 한 서너 분 되는데 그때는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논문들은 좀 있더라고요, 논문. 그래서 그 논문도 찾아보고 심지어는 아소카 왕이라는 영화도 찾아서 보고 이렇게 이제 관심을 키워갔죠. 그리고 이제 2년 터울로 인도를 이제 한 번씩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소카 대왕이 답사했던 데는 거의 다 갔어요. 그 북인도, 또 동인도, 중인도, 서인도, 남인도까지 인도를 15번 갔습니다. 그게 기간이 2년 터울로 갔으니까 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아소카 왕을 소설로 써야 되겠구나,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매체를 찾아보는데 이것도 이제 대하 소설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현대불교신문사에서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선뜻 승낙을 해서 2년간 연재를 하게 됐죠. 그 아소카 대왕을 그 신문에 연재하면서 독자들한테 전화를 꽤 받았습니다. 독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그 아소카 왕의 어떤 점을 주목하고 이 소설을 집필하게 됐습니까? 이런 질문이 또 의외로 많더라고요. 인도를 그렇게 답사하면서 느낀 건데, 아소카 대왕은 기원전, 그러니까 BC 250년 부처님 입적 200년 뒷사람이거든요. 당시 그 제왕이 어떻게 평화, 공존, 이렇게 생명을 존중하는 철학을 가지고 통치를 했을까? 이것은 아마 세계 역사에 있어서 유일무이,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 징기스칸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냥 정복왕일 뿐이거든요. 물론 아소카도 정복왕이죠. 근데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한테는 통치 철학은 그렇게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어떤 탁월한 전술, 탁월한 전략, 이건 있지만, 그래서 저는 더 아소카 이제 매력에 빠져들게 됐죠. 그렇게 질문하신 분한테 제가 이렇게 꼭 얘기를 합니다. BC 250년에 살았던 이 아소카 대왕의 리더십은 21세기를 사는
이 지도자들한테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훌륭하다. 반대로 얘기하자면 그 21세기 지도자들이 BC 250년 전에 살았던 아소카 대왕의 리더십을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해줬죠. 그리고 아소카 대왕하고 이 불교하고 어떤 인연이 있느냐.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불교를 세계화시킨 사람이 아소카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걸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달라. 이런 또 질문도 또 들어받았어요. 부처님이 2600년 전에 보드가야, 옛날 말로는 삼보디입니다. 그 삼보디, 이 삐빨라나무,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고 불교라는 종교가 탄생했잖아요. 그것이 정각을 이루신 뒤부터 열반 때까지 아주 엄청난 속도로 바라문 사이에 파고들었거든요. 크샤트리아 사이도 파고들고 상인 계급인 바이샤 계급에도 파고들고. 그런데 점점 그 불교의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부처님 열반 200년 후에 아소카 대왕이 나타나서 부처님의 법을 이렇게 설하는 법대관을 전국에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법대관 사무소까지 두었으니까 전국에 이제 이웃 나라에 담마사절단을 보내는데 보내기 전에 미리서 그 국경 근처에 의료진료소와 동물진료소 2개를 세워서 나는 당신의 나라를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난 뒤에 담마사절단, 그러니까 사신들을 보내서 사절단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절대 무력으로 침략하지 않고 어떤 평화의 길을 모색하는 이런 어떤 정책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담마사절단이 이 스리랑카도 갔고 또 히말라야 쪽으로 네팔로도 갔고 또 심지어는 지금의 파키스탄 또 이집트, 그리스, 시리아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스리랑카로 간 아소카 대왕의 아들 마힌다 또 딸 상가미타이에서 그 스리랑카 불교가 또 동남아로 전해지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불교가 세계화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자세한 설명을 그런 질문이 들어오면 내가 해주곤 했죠. 정말로 그 불교 아소카 대왕의 그 역할이라는 것은 1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아소카 대왕이 출현하지 않았더라면 불교는 오늘날 인도 안에서 조그만 종파로 살아남았거나 아니면 소멸해 버렸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소카 대왕에 의한 그 불교의 세계화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어떤 분은 여기 이불제를 찾아와서 어떤 분이 차담을 나누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소카 왕의 그 불교에 기해서 그 불교 신앙이 어느 정도로 깊었느냐, 어느 정도로 돈독한 신자였느냐 이런 질문을 한 사람도 또 있어요. 그래서 아소카 왕이 그 불교 신자가 되고 난 뒤에 그 깊어지는 그 단계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승가의 보호자, 다시 말하면 인도 전역에 도시마다 절과 탑을 조성합니다. 84,000이라고 그러죠. 84,000개의 탑과 절을 조성합니다. 이 84,000개의 이 절과 탑을 조성하는데 많은 인력과 경비를 들여서 수년 만에 그걸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완성이 되는 날 거국적으로 그 축제를 벌이고 또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승가의 보호자가 된 것도 사실은 그냥 아소카 왕이 아무런
그 이유 없이 이 마음을 낸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아소카 왕의 외면은 그 아주 잔인하기 짝이 없는데, 그 내면은 불종자가 심어져 있었어요. 18살 때 우째인 지방에 부왕으로 갔을 때 거기서 대비 부인을 만나거든요. 세 번째 부인이죠. 근데 이 대비 부인은 산치동산에 자기 이 개인적인 원찰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불심이 깊었거든요. 아버지는 이제 베디샤 데바라고 그러죠. 그 데바는 하여튼 거기 이 베디샤 지방의 상인 수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제일 큰 부자였다는 얘기인데, 그 카필라 성이 멸망했을 때 이렇게 인도 남쪽으로 내려간, 일부가 남쪽으로 내려가는데 그 세력은 말하자면 상인 계급 바이샤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대비 부인도 바이샤죠. 그래서 거기서 지극정성으로 그 자기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보고 아쇼카 부왕 시절에 아쇼카도 뭔가 좀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왕이 된 다음에 아주 어린 사미승이 지나가는데 아주 위의가 있어요. 당당하게 걸어가요. 그래서 그 왕궁 베란다에서 보고 있다가 저 어린 스님을 이리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니그로다라는 사문이 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몇 마디 얘기를 해보니까 원래 왕위를 입고한 이복형 수시마의 아들인 거라. 그런데 어린 니그로다 사문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쇼카 왕이 그 자리에서 나한테 법문을 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니그로다 사문이 법구경을 얘기를 해줍니다. 거기서 아쇼카가 좀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아쇼카가 불교에 귀의한 게 니그로다 사문을 만나고 난 뒤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복형에 대한 그 미안함이 왜 없겠어요. 아소카도 양심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니그로다를 더 환대하지 않았을까. 심지어는 그 아쇼카가 파탈리푸타 그 성 안에 아쇼카 라마라는 큰 절을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큰 절을 지었는데, 거기에 와서 살라고 해도 니그로다가 거절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깔린가 정복을 하게 되는데, 깔린가는 동인도에 있는데 강서국이에요. 나라는 작지만 아주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아쇼카의 할아버지 짠드라옵타도 정복을 못했고, 아쇼카의 아버지 빈두사라도 정복을 못한, 말하자면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수건 사업인 그 깔린가국 정복입니다. 근데 아쇼카가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가서 그 깔린가국을 정복해 버립니다. 그런데 그 전투가 끝난 다음에 다야강변에 그 사상자가 십몇만 명이 이렇게 널려 있는데, 그 참혹한 광경을 보고 아소카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거죠. 발심을 하게 됩니다. 아, 이건 아니구나. 정말로 이건 부처님법도 아니고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구나 하고 거기서 아쇼카는 선언을 합니다. 많은 군사들 앞에서 나는 앞으로 북소리의 정복자가 아니라 담마의 정복자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파탈리푸타로 돌아와서 완전히 이 성격이 어제의 아소카하고 오늘의 아소카가 180도로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그게 참혹한 장면, 그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지 않았나. 물론 아까 부왕 시절에 대비 부인을 만나서 마음에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 니그로다 조카를 만나서 좀 마음의 문을 좀 연 게 있었던 게 결정적으로 깔린가 전투 때 그 참혹한 장면을 보고 불교로 전환하지 않았나. 그래서 승가의 보호자에서 그 다음 단계는 그 아쇼카 라마의 요즘 말로 하면 주지죠.
그 당시에는 수석 장로라고 불렀던가 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진짜 신도가 되려면 가족을 출가시켜야 됩니다. 근데 진짜 신도란 말을 거기서는 믿음의 실천자가 되려면 가족을 출가시켜서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아쇼카 왕이 자기 가족들을 출가시키는데 첫 번째가 마인다. 그 대비 부인하고 사이에 난 아들 마인다. 그리고 딸 상가미타. 그 다음에 그 딸 상가미타하고 사이에서 난 또 수마나라는 손자. 그리고 또 그 사이 이름은 아키 브라흐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전부 출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로부터 대왕님은 이제 믿음의 실천자가 됐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그 아쇼카가 나는 이제 담마의 정복자가 되겠다. 이제 그렇게 표현한 걸로 해서 승가의 보호자, 믿음의 실천자, 담마의 정복자 이런 불교적 신앙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깔린가국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빠탈리푸타로 돌아와서는 불교의 제3차 결집을 하게 됩니다. 아쇼카라마에서 1차 결집은 경장, 1차 결집은 율장, 3차 결집은 논장인데 논장을 아쇼카라마에서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교 3장 하면 경장, 율장, 논장 아니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와 있던 그 장로들이 논장까지,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이가 없었으니까 전부 암기를 하게 됩니다. 3장을 다 암기를 한 다음에 아쇼카 대왕이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이걸 외국에 불교를 퍼뜨려야 되겠다. 이런 어떤 원력을 세워가지고 담마사절단을 만듭니다. 말하자면 사신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담마사절단이 요즘 파키스탄, 시리아, 이집트, 그리스, 스리랑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99명의 이복 동생을 직간접으로 살해한 그런 왕이 불법에 귀의해서 전국에 동물병원을 짓게 하고 또 의료 진료소를 짓게 하고, 그러니까 복지 사업을 하고 자선 사업을 하고 또 거린들은 관청 식당에 가서 무료로 먹게 하고, 어떻게 이런 자비로운 전륜성왕으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느냐. 그 대전환이 잘 믿기지 않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은 또 그 세조하고 좀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러죠. 세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세조는 그래서 자기가 처형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악업을 싣고자 어떤 방편으로 또 자기 몸에 그런 병을 낫고자 방편으로 불교를 믿었던 거고, 아소카는 마치 우리 불가에서 얘기하듯이 몰록 해탈한 것이다. 몰록 깨달아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세조는 물리적인 변화를 했다면 아소카는 화학적인 변화를 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발심이라는 얘기를 하죠. 발심. 아소카가 그 깔린가 그 전투의 참혹한 참상을 보고 거기서 그 발심. 우리 불가에서 그러잖아요. 흔히 초발심시 변정각. 참 마음이 부처 마음이라 이거예요. 아소카의 그 어떤 마음이 이 초발심시 변정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소카의 그 전환은 깨달음이었을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해탈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아소카 대왕을 이렇게 집필한 작가로서 이 책에 관심이 있거나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소카 대왕이란 소설을 읽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마치 인도에 와 있는 것처럼 너무 생생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 인도를 여러 번 갔는데 인도를 또 한 번 여행한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인도를 알고 싶으신 분은 이 아소카 대왕을 읽으시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이 아소카 대왕 이 소설 속에 인도의 기후와 풍속과 축제와 인도 사회의 그 독특한 계급과 이런 게 아주 리얼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인도를 가고 싶은 분들은 아소카 대왕 소설을 한번 읽고 가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또 아소카 대왕으로부터 우리들이 이 배울 점이라는 것은 어떤 평화 공존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의 가치가 왜 소중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한 번 더 이렇게 환기가 되는, 주지가 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소카 대왕을 집필한 작가로서 권해봅니다. 감사합니다.